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라고 확실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선을 변경할 때는 피비린내라는 노선 투쟁이 있어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가지는 정치적 비중이 100이라고 그러면 김정일은 한 50, 김정은은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건이가 가장 취약한 친구가 나는 주체조선의 태양이 이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말은 안 하는데 황당한 거죠.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초래했다. 자기 발등을 찍었다. 영리를 건드린 거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파묘한 거거든요. 오늘의 플러스, 최근 북한의 행보와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북한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전 나름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으면 뭔가 북한도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전에 사단은 12월 3일 밤 그렇죠. 새벽에 났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에 보통 북한은 노동신문 6면, 6면 나와요. 예.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소식을 싣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연말 올해 초 우리를 딴 나라다. 철두철미 주적이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거든요. 예. 그 외국이라 이거죠. 예. 그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6면에 우리 소식을 싣거든요. 다 욕하는 거죠. 근데 11월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한민국 관련 소식을 특히 이제 반윤 정권 소식, 뭐 탄핵 촉진 뭐 이런 걸 실었거든요. 예. 그리고 12월에 들어와서는 정말 매일입니다. 12월 1일, 2일, 3일, 4일 날은 전날 신문이 준비를 못 하니까 그날은 보도할 수가 없죠. 네. 그럼 5일 날은 이제 신문에 보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언론 보도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일주일 동안 4일부터 네. 일절 보도를 안 했어요.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 아무 보도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보도한 게 11일 날 노동신문에 무려 사진을 21장이나 실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보도 하나 했거든요. 예. 근데 12일 날은 보도를 했는데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예.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예.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되잖아요. 예. 안 했어요. 그리고 16일 날 했습니다. 사진 없이. 예.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또 보도가 없어요. 거의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예. 기이하죠. 그 이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예. 막상 사단이 나니까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또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북한의 반응이 어땠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좀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유,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사태는 이틀 만에 보도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는 시간 단위였어요. 시간 단위요. 예, 이 탄핵안 가결됐을 때 한 2시간 좀 지나서 이제 인용됐을 때 2시간 좀 지나서 제 기억으로 2시간 20분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 비교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요즘 북한이 여기 상암동도 쓰레기 풍선 많이 오죠. 올 겁니다. 예.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요. 지금 쓰레기 풍선 보낸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 말도 안 하고 보도도 풍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네. 로우키로 낮은 자세로 있는 거죠. 뭐 일부 확인되지 않은 뭐 북한 매체 전문 매체죠 여기 따르면 다만 대한민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특별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유튜브 할 때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에요. 그래서 네. 북한이 뭔가 욕을 하던 아니면 뭐 설린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던 이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과거의 전례와는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계속 무플 같은 형태로 대응되는 건 그러면 이제 진짜 한국과는 관계를 끊고 앞으로 어떤 관심사항도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관계를 끊겠다는 건 이미 선포했죠. 예. 지금 이번 사태로 안 놀란 분이 없을 거예요. 모든 분이 놀랬고 전 세계가 놀랬거든요. 예. 근데 북한 반응을 보면 북한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번 사태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체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태에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왜냐 이번 윤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 명분 중에 핵심이 종북 세력 척결이잖아요. 네. 포고령 1호에도 제일 큰 목적이 종북 세력 척결로 나오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욕하거나 입장을 보이면 이게 명분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거봐 이렇게.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무력 충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면 이제 잘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시거든요. 왜냐 북한은 무력 충돌 전문이잖아요. 도발 전문. 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고도의 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북한군의 데미지가 아주 괴멸적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요. 예. 그때 북한이 뭐 방사포 약 170발을 쐈는데 예. 그중에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분량을 쐈는데 거의 정확하게 진지를 때렸어요. 예.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북한군은 재래식 충돌에 있어서 본인들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에 팀 스피릿 훈련 아니면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면 원래 그러면은 대응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최근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러면 납작 엎드려요. 전방 군단에 있는 총알도 다 회수하고 심지어 방아쇠하고 총구까지 봉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발적으로도 한 방 쏘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무력 충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생각보다. 본인이 딱 필요할 때 전략적인 도발을 하는 거지 그렇게 무작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네.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었죠. 왜냐? 지금 복잡한 얘기가 좀 흘러갑니다만 예. 지금 NLL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 예. 정전협정 때 바다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MDL 군사 분계선 이거는 합의를 했어요. 네. 1cm도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다음에 한강 하구에 여긴 중립수역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바다는 합의를 안 했어요. 예. 근데 동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고성에 있는 마지막 군사 분계에서 직선을 쭉 그으면 되거든요. 예. 섬이 없으니까. 예. 근데 서해는 섬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연평도 그렇죠. 변경도로 거의 뭐 해저 앞까지 가 있잖아요. 바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긴 그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유엔군 사령부 한미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엔군 사령관이 북방 한계선이라 하면 우리 군 연합군에게 이 선 이상은 올라가서 작전하지 마라라고 자체적으로 내린 선이에요. 예. 북한이 동의한 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북방 한계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 거거든요. 네. 그럼 북한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때 북한은 그걸 좋아했어요. 북한 해군력이 없었거든요. 예. 심지어 나룻배조차도 없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유엔군이 안 올라온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넘어간 거죠. 근데 NLL을 보면 북한으로서는 참 불편하거든요. 코앞까지 다 걷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배 아프거든요. 이제 조금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 수역화한 거예요. 그래서 연평 1차 해전, 2차 해전, 대청 해전 이게 다 거기에요. 네.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네. 이게 다 거기에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분쟁 수역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조용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한 정부에게 대북 강경 노선에 명분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려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뭐 북파 뭐 작전과 관련된 뭐 논의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그쪽도 알겠죠. 이제 그거는 아직 설이고요. 예. 뭐 무인기 침투, 뭐 폭파, 뭐 이런 거는 설이고 예. 향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사회 내에 확실하게 대북 강경파가 있다는 게 확인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뜩한 거죠. 섬뜩한 거죠. 본인들은 뭐 그냥 자기들만 도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확인은 해야 돼요. 네, 설이지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탄핵 관련되는 걸 보도하는 건 좋은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그때 예. 있던 분들이 여기 이제 탈북해서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탄핵됐네. 아 이거 뭐 난리 났네. 뭐 엉망이네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는 대통령을 시민들이 끌어내리네.
대통령도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네. 대통령이 임기가 있어? 우리는 지도자 동지는 평생 하는데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말도 못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상입니다. 네. 이번에 21장 사진 실었을 때도 그냥 국회 앞에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만 찍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럴 때 뭐 그 외에도 남한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리면 북한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대요. 왜냐하면 북한 노동신문에 볼 사진 없거든요. 네. 보면은 그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헤어스타일, 아. 옷, 청바지 저렇게 입었네. 신발 저래?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탈북자분들 관련해서 경제 교육, 교재 만드는 작업을 좀 일부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고 장마당에 가보면 한국 제품들 달라고 하면 준 적도 있고 요즘은 조금 이제 교육이 좀 끊겨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죠. 박사님. 네, 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한테 엄마 거기 비와하고 통화까지 되는 게 사실 지금의 현상인데 그걸 차단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어 어떤 사단이 나면 뭐 유튜브 조그만 데에서 뭐 아니면은 뭐 SNS에서 이거랑 MBC, KBS, SBS 이런 데서 신문에서 네. 조중동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네.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엄청난 네, 파급 효과가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친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예. 김정은이 원했던 건 적대적 공정관계거든요. 저렇게 남쪽이 나쁘니까 예. 저기하고 싸워야 돼. 근데 지금 욕할 대상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예. 욕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적대적 공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들이 원하던 상황이 왔지만 북한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이게 이제 북한의 잠잠한 이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계엄 사태가 끝나야 북한이 다시 강경 발언도 하고 노선을 가는 건지 아니면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또 노선이 바뀌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태 진전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군이 안보 공백 이런 것 좀 걱정하시지만 우리 군은 초긴장 상태거든요. 예. 미군도 긴장 상태예요. 한미가.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죠. 이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잘못 행동을 하면 이쪽에서 강력한 응징이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안보적으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영부영 대응 안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이게 두렵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인민군이 11,000명이 쿠르스크에 가 있고 컨테이너 분량으로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의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로 갔어요. 네. 북한도 쓸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원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은 꽤 오랜 기간 조용히 있을 거다. 예. 얘기를 해도 과거처럼 우리를 자극하지는 않을 거다. 수위를 낮출 거다.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상황 조성 이런 걸 위해서는 좀 움직이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최근 들어서요. 북한이 남한 정부에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헌법에 넣어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구들을 뭐 삭제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엄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스처로 봐야 되는 건지 정치적인 아니면 진짜인지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헤어질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아 진짜로요? 네, 네. 오.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라고 확실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하고 이혼할 거야 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야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죠.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적대적 이국가론, 김정은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방안이 고려연방제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고려연방제는 남북한이 연방으로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네. 그리고 이걸 위한 전략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네. 이건 남쪽에서 친북, 그다음에 종북 이런 세력들을 확산시켜서 북한으로 흡수통일하는데 이게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럼요. 지나간 애도 웃죠. 예. 지금 뭐 젊은이들 통일에 대한 여론도 더 약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반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예. 거기다 국력이 거의 사실상 100대 1인데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식 평화 통일을 포기한 게 바로 적대적 이국가론 통일민족 개념 삭제예요. 예.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남한하고 대한민국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군중신고법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네. 뭐 한류만 봐도 10년형. 만일에 한류 컨텐츠를 제작해서 팔면 사형. 예. 실제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극악무도한 법이죠. 그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체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나 딴 길 갈 거야라고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김정은이 한 발 더 나갔죠. 예. 통일과 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해라.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빼고 맞아요. 통일거리역도 지우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어마어마해요. 폭이 61.5m, 높이가 30m거든요. 네. 그것도 때려 부셨죠. 네.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이 통일 명제비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다 외워요. 예. 그것도 때려 부셨어요. 이게 영린 북한판 파묘죠. 예. 왜냐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의 유훈이거든요. 북한의 제일 유명한 그 다부작 영화가 민족과 운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 조선의 별 이렇게 미화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백두혈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럼 백두산이 왜 중요하냐?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일본군하고 싸웠다 이 얘기거든요. 네. 뭐 대부분은 조작입니다. 네. 침소봉대 한 건데 뭐 김정일이 백두미령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만삭인 여자가 영하 몇십 도에 백두산이 거기 왜 올라갑니까? 옛날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어쨌든 그렇게 신화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럼 백두산이면 민족이잖아요. 예. 그리고 통일이 이 조국 광복인데 조국 광복이 북한만 광복한다는 거였겠어요? 한반도 전체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파묘한 거거든요. 그 북한 주민들은 우리보다 통일의 열망이 더 뜨거워요. 그래요? 아주 뜨거워요. 왜냐?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통일로 교육시켰거든요. 네가 굶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우리 힘든 거 통일이야?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가 확실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민족 했는데 김일성이 91년에 마이너치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네. 유명한 말이에요. 네. 왜냐 공산주의가 그때 몰락하니까 자기 항일투쟁 경험을 그걸 끄집어내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섞은 거거든요. 예. 그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적대적 이웃과 나 헤어지고 내 길 갈 거야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예.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헌법에서 지우라고 그러는 건 이제 이거는 주민들한테 그 이후로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김정은 말고는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역사 바꿔야죠. 교과서 바꿔야죠. 어마어마한 상징물을 바꿔야 되죠. 그렇네요. 제2건국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주민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딜레마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고 건데.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김정은의 과속 우상화. 과속 우상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의 실패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 예. 플러스 과속 우상화. 김정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주체조선의 태양 김일성 요게 표어가 있거든요. 김정일은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유은 통치로 끝까지 로우키로 갔거든요. 예. 근데 김일성 생일이 4.15 태양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 올해 그 태양절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냥 4.15라고. 그리고 자기를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표어들이 나와요. 야. 노동신문에 물론 이제 뭐 조총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긴 하지만 예.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표어들이 북한 곳곳에 나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만의 시대를 빨리 열고 싶은 것.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자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김정은의 선택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선을 변경할 때는 네. 피비린내라는 노선 투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집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전쟁 끝나고 56년에 종파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때도 노선 투쟁이에요. 네.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노선을 바꾸는데 이건 김정은 말 한마디거든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가지는 정치적 비중이 100이라고 그러면 네. 권위가
김정일은 한 50. 왜 고난행군 때 많이 굶어 죽었으니까. 예. 김정은은 10도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건이가 가장 취약한 친구가 나는 주재소선의 태양이 이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말은 안 하는데 황당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리를 건드린 거다. 지금 정중동으로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북한은 영원한 철철미 주적이고 다른 나라고 이제 통일과 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막 애국가에서 지워요. 3.12 금수강 네. 지워요. 통일부도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근데 1년 동안 국민들에게 한마디도 설명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예. 일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었다. 독재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거든요. 예. 이데올로기. 뭔가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강제적이지만. 그 유일하게 있는 이데올로기를 흔들고 예. 이걸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뭐 정치 건설, 조직 건설, 사상 건설, 작품 건설, 교육 건설 5가지인데 예. 그게 뭔지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재교육, 예. 고급감들 정치교육 기관은 해체해버리고 예. 당중앙간부학교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김덕훈 총리라든지 조영원 비서 이 사람들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거죠. 새로 대통령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의 이 과소구상어가 예. 선을 넘고 넘은 것도 오래됐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지금 말은 안 하죠. 네.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북한이 6.25, 우린 6.25라고 그러죠. 네. 한국전쟁 6.25 이러죠. 근데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조국해방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북한에서 제일 이제 성지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있는 만경, 이 금수산 태양궁전 빼고 예. 대성산 혁명열사령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아, 그러니까 항일운동한 사람들. 예, 예. 거기도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 항일운동한 사람들이 북한만 광복하자고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면 이거 두 번째거든요. 예. 이거 자기가 만들었어요. 지가 김정은이.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면. 여기 있는 거 이름 싹 지워야 돼요. 묘비 싹 지워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쩌고. 그렇게 보면 김정은은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위험한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초래했다. 네. 초래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이 통일 문구 삭제하고 적대적 그 남북 관계를 그 조성하는 이게 철저한 계산과 전략 전술이 아니라 김정은의 약간 즉흥성에 기반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김정은의 위험성이 즉흥적이에요. 그래요. 집단 지성이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김정일 때는 그나마 간부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말하면 그게 곧 법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승이 곱하기거든요. 네.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지방의 20개 군에 현대화된 생필품 공장을 매년 20개씩 곱하기 10, 10년 동안 만든다. 그럼 북한의 군이 한 200개 되거든요. 네. 이것도 자기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네. 근데 그 건물은 만들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중국식에 갔어요. 예, 예. 뭐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설비는 북한이 못 만들어요. 그렇겠죠. 수입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제재 위반이에요. 지금 깡통이에요. 설비는 안 들어있어요. 예. 이 와중에 또 뭐라고 말했느냐. 20개 공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합 문화시설도 만들어라. 양곡시설도 추가해라. 보건의료시설도 추가. 이 세 개를 더 추가했어요. 맞아요.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예. 각종 자료를 모아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을 냈거든요. 3.1% 성장이 나왔어요. 네. 충격적이죠. 우리 1% 성장인데. 제가 맨날 북한 쪽 얘기 들어보면 죽겠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3.1% 성장했지? 답은 건축이었어요. 건축이 8.2%예요.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건물을 지면 전기 들어오고 가스 난방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죠. 네. 그럼 그것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7%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지은 거예요? 안 넣어준 거죠. 평양에 고층 아파트 80층짜리 있거든요. 예.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가죠. 안 갑니다 실제로. 실제로 안 가고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다니죠? 걸어서요?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출근할 때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저녁에 이렇게 넣어줘요. 예. 이미 80년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냐?
있는 것도 노화된 걸 대체를 못 하는데 건물은 새로 진 거예요. 예. 그럼 다른 쪽 전기를 가져오는 거니까 딴 데 전기가 또 모질라요. 그렇네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건물을 짓는 것, 우리도 주택난 뭐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럼 뭐 수백만 채 지금 끝나잖아요. 예. 왜 못 줘요? 경제가 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손에 잡히는 경제가. 예. 그런데 그냥 김정은 말 한마디로 져버리니까 이게 다 비용인 거죠. 네. 비용.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니까 거기다 부실. 네. 심지어 김정은 집공기에 평양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공개 사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수백 명 죽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우리가 충격적인 사태를 겪었지만 집단지성이 작동했다면 막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저긴 매일 벌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 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이 남루한 학교 옷을 입고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애들 다 교복 만들어줘 그래요. 뭐 의도는 좋죠. 네네.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화를 냅니다. 동무 같으면 애들이 옷을 남루하게 입는 거 좋겠어? 왜 알겠습니다. 없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딴 데 걸 끌어오는 거죠. 그럼 저쪽은 더 망가지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지금 김정은의 정책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저는 질문이 이제 연달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이런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지금 분란들이 막 싹트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체제 전환을 위한 확실한 이데올로기 장악 이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집권할 때부터 불안했어요. 김정은이 84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2017년에 아버지가 죽거든요. 20대 중반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뭘 알겠어요. 그 여동생 김여정 88년생 담아내는 거 보세요. 뭐 쌍소리가 들어있잖아요. 예. 북한도 국적으로 국가인데. 그다음에 말씀드린 정책적 혼선들 준비 안 된 엉망진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예. 근데 돌아가거든요. 아사드 예. 정권 보세요. 예. 그냥 쑥 들어가니까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3년을 버텼거든요. 예. 아무도 망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를 보시면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네. 근데도 100년 가거든요. 그렇죠. 결국 일제라는 외부 힘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취약하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는 이건 아닌 거죠. 예. 저항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통제 능력이 약화돼야 되는 거고 외부 변수도 있고 복잡하죠. 예. 그러나 모든 이 정치 변동의 지수를 대입해 보면 최악이다. 네. 최악이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뭐 실기가 통일을 조금 앞당기거나 통일의 논의가 좀 앞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면으로 고민해 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혹시 중간에 지금 집단지성이 가동 안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 주셨고, 순식간에 사람이 뭐 우리 국가 리더십이 엉뚱한 생각하면 얼마나 일파만파 커지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버튼을 누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재자들은요. 예. 겁이 많아요. 아. 겁이 많습니다. 지가 권력이 있을 때는 지 맘대로 하지만 모든 건 자기를 위해서요. 예. 살려고, 예. 호의호식하려고, 영원히 집권하려고. 푸틴 보세요. 모든 예산을 다 자기 경호했습니다.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깍두기 머리들 막 우습게 막 차 따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의미 없거든요. 그런 경험할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파멸적인 선택을 한다? 죽으려고? 절대 안 합니다. 아. 이걸 안 누르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누르겠죠. 예. 그러나 끝까지 독재자는 히틀러 볼까요? 그 난리치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베를린 벙커 안에서까지 견디잖아요. 그렇죠. 7살, 8살 애들 군복 입혀서 내보내면서 예.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들이 독재자들이에요. 끝까지 살려고 그러죠. 예. 호방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다 겁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옆에 세력이 있으니까 튼튼해 보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여러 이슈를 챙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 파병 얘기도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군이 지금 느낌으로는 최전선에 배치된 것 같아요. 요즘 화면으로도 딱 봐도 우리 동양인 수준의 사람들이 화면에 비춰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온 영상은 제 기준으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탈북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러시아 안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있죠. 예. 브랴티인들. 네. 그분들은 우리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맞아요. 제 지도 교수가 브라티인이었거든요. 아, 소련에서. 그러시구나.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런 소수민족, 음. 그다음에 뭐 나나이족이라든지 네네치라든지 동양계 이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제가 보기엔 골격이 가깝다. 아 그래요. 오히려 하긴 북한인들이 좀 키가 작죠. 예. 특징이 있어요. 예. 얼굴 색깔부터. 맞아요. 지금 우리 국정원 판단과 미국 판단이 거의 정확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얘기는 젤렌스키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요. 무슨 뭐 북한이 개고기 통조림 가져가서 먹는다. 북한 개고기 통조림 일반 사람은 접해보지도 못해요. 여기 있는 탈북민들 본 적도 없어요. 예. 무슨 뭐 러시아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진이 나돈다. 그게 러시아 내무부 마크가 찍혀 있는데 인민군 파병한 것도 숨기는 러시아 내무부가 그걸 돌리겠습니까 인터넷에.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인공기를 가져간다. 신분증도 유조하는데 인공기를 왜 가져갑니까? 예. 그건 다 사실이 아니고요. 네.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10월 상순에 10,000명 이상이 인민군이 극동으로 가서 쿠르스크. 예.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닙니다. 인근에 배치가 됐다고 지난주 12월 중순 기준으로 인민군이 드디어 전투에 참가했다. 이제 사망 전사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게 미국의 12월 중순 17일, 18일, 16, 17일 요때 입장을 미국이 공식으로 냈어요. 처음으로. 네. 네. 그리고 그 하루 이틀 뒤에 국정원이 인민군 사망자, 전사자 100명, 부상자 1,000명 규모다. 네. 그리고 11,000명 갔는데 이 정도면 10%는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손실이. 네. 이런 손실된 이유가 돌격대, 총알바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앞에 나온 얘기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모든 자료들은 제 기준으로는 다 가짜예요. 아직 인민군 시체도 네. 그다음에 부상자도 포로도 지금 확보가 안 됐어요. 만일에 이 정도라면 조만간 이제 포로가 확보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궁금한 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북한군의 뭐라고 할까요? 전투력. 네. 굉장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밥도 못 먹는데 전투를 어떻게 잘합니까? 인민군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인데요. 예. 북한 엄마들이 애가 군대 가면 제일 걱정이 영양실조예요. 네. 북한군은 이순신 장군처럼 둔전 체제입니다. 농사를 주로 줘요. 네. 그래서 자기네 부대가 먹을 건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대마다 이순신 장군은 둔전에서 전쟁에서 잘하셨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매일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생량을 비축한 다음에 그때는 그게 통했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현대전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부대마다가 아니라 부대 안에서도 중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예. 중대가 그 붙이는 땅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 군 부대 막사에 가보면 염소우리, 돼지우리, 토끼우리가 다 있어요. 예. 길러서 먹는 거예요. 예. 아니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 파병 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요청하니까 반강제 징집이 된 거야? 아니면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주고 나중에 너 월급도 많이 준다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간 거예요? 다 있겠죠. 절망적이니까 나가는 건 좋아는 했을 거예요. 네.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간 게 폭풍군단으로 보이는데 말이 무섭죠. 폭풍군단. 네. 특수전부대거든요. 네. 특수작전군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치는 뭐 특전단, 공수부대 이게 아니에요. 네. 경보병이라고 그래서 현대전의 경보병 신속하게 이동하는 스트라이커 여단 이런 게 아니고 예. 장갑화된 예. 기갑전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6.25 때처럼 미숫가루 하나 차고 총 하나 들고 산에 뛰어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경보병하고 좀 다르군요. 우리 지금 경보병은 기계화돼서 신속하게 알죠. 이동하는 거. 그럼요. 무장력은 경량이지만 예. 상당한 파괴력, 예. 장갑차, 헬기 이런 걸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개념이거든요. MDL 군사분계선의 서쪽에 4군단 북한, 2군단, 5군단, 1군단 4개가 군단이 포진돼 있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발발하면 네. 폭풍군단은 후방에 있어요. 평양 네. 후방에. 여기서 태백산맥을 걸어서 산악행군으로 태백산맥을 통해서 내려와서 후방에서 교란하는 거예요. 시설 파괴. 요 그런 개념이에요. 목적이구나. 네. 뭐 자기들도 생각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장력이 빈약하잖아요. 예. 최고 중장비가 60mm 박격포예요. 예. 분해에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 탄도 배낭에다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지뢰 그냥 대전차미사 이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다 산악훈련하던 친구들이 저긴 평야잖아요. 평야에서 어떻게 드론이라고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네. 드론전에.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드론, 뭐 AI
뭐 하이브리드 이게 좌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 그래요? 탱크, 예. 장갑차, 병력, 야포가 결정해요. 아. 탱크가 부서지는 것만 봐서 그렇지 예. 탱크 없으면 저기 전쟁을 못해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 3배거든요. 쿠르스크 이런 데 보면 가도 끝이 없는 평야죠. 평야죠. 예. 여길 걸어가요? 아, 그렇네. 장갑차, 기갑전력이 같이 가서 예. 산계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음. 가면 개죽음이죠.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지금 쓸 장갑차가 없어요. 탱크가 없어요. 예. 같이 보병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네. 먼저 보병을 보내요. 아, 오히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썼던 거예요. 스톰 제치 작전이라고. 예. 경무장한 별벌되는 부대를 먼저 내보내요. 예. 그럼 희생당하겠죠. 희생당하면서 저쪽에 적군의 부대 위치가 다 발각이 돼요. 예. 거길 때리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북한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북한 동포들을 외국 2억 마리의 전쟁에 보냈다가 일가 친척이 사망하고 그러면 내부의 체제 분란만 더 일어날 수가 있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걸로 무슨 엄청난 돈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왜 했을까요? 제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준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고립을 탈피할 수 있죠. 병력 파견을 위한 대가. 러시아가 식량, 에너지 비료의 3대 수출국이거든요. 네. 이것만 받아도 숨통이 트이죠. 음. 그다음에 군사 기술. 예. ICBM, 정찰해상,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잘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북한 공군력 현대화. 김정은 여기 목숨 매거든요. 어. 공군력이 아예 없으니까. 예. 재래식 전력 현대화. 그다음에 인민군 파병이라는 경제적 대가. 받을 건 무궁무진하죠. 위안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손을 잡았잖아요. 예. 받을 건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러나 그 받을 게 본인 받을 거네요. 국가에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죠. 왜냐 그렇게 북러가 밀착했지만 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육 중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8.3%예요. 아유. 경제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정권 안보, 군사기술 여기에만 있는 거죠. 오히려 인민들의 고열은 더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을 전선에 보냈다. 총알바지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죠. 예. 지금 러시아군 병력 소모가 전사가 한 300명이었거든요. 하루에. 예. 근데 지금 1000명까지 올랐어요. 전사 대 부상 비율이 2대1 되거든요. 최소. 예. 그럼 3000이라는 얘기예요. 아. 보통 1200이었거든요. 예. 지금 3000까지 올라갔어요. 10,000명 보냈는데. 그렇죠. 10,000명 네. 보냈는데 근데 다 여기는 아니겠죠. 예, 예. 그러나 그 11,000명이라는 10,000명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렇네요. 전격적으로 들어놓으면. 그러면 추가 파병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보충병이. 그렇네요. 안 그러면 작전을 못 하거든요. 예. 끝없는 수렁이죠. 월남전 때도 우리가 64년에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이 파병이 됐고 그렇죠. 안타깝게 5천 분이 전사하셨어요. 예. 근데 월남전은 주로 베트콩 게릴라 전쟁이었거든요. 물론 월명도 있었지만. 근데 여긴 전면전이잖아요. 네. 무한정 소모예요. 양측 다. 누가 많이 병력을 갈아넣느냐. 그러니까 예. 누가 많이 탱크, 장갑차, 병력, 야포를 쓰느냐지 예. 무슨 뭐 현대전에 뭐 이거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 옛날하고 전쟁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 위험한 선택. 그러면 이제 전사자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예. 부모들한테. 북한도 애 하나 낳거든요. 아. 독재 체제 견디는 것도 애 키우려고 견디는 건데 러시아도 푸틴이 그렇게 독재인 것 같지만 푸틴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머니회. 어머니회. 이건 전사자들 엄마들이에요. 아. 이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죠. 애들. 그럼요. 오로지. 그럼요. 여기에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한테 가트론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북한에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렇네요. 그다음 수만 명 이상 파병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파병. 북한에 비해서 러시아는 천국이거든요. 예. 그 자유를 맛본 친구들이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네. 그것도. 전쟁 트라우마. 이게 어떤 트리거 촉발됐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돈독한 친구 하나 이제 맺어놓은 거고 추가 파병은 조만간 안 해도 되고 끝날 것 같고 그래 게다가 트럼프는 트럼프 주장이지만 난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그러면 러시아하고도 친해졌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관계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고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예. 왜냐하면
푸틴이 저 별 볼 일 없는 김정은을 껴안는 이유는 러우 전쟁 때문이거든요. 예. 북한의 전략적 군수보급 능력, 병력 탄약. 근데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면 이제 별로 안 중요해지죠. 아예 사라지진 않죠. 네. 전쟁이 안 끝나요. 그냥 불안정한 휴전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강제 휴전이에요. 예. 강제 휴전.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푸틴 입장에서는 줄어들죠. 아무래도. 그러면 두 번째는 푸틴은 이번에 손실이 뭐냐면 유럽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네. 유럽하고 끝났어요. 예. 가스는 못 팔아먹고 이제 북극곰으로 전락합니다. 예. 유럽은 뭐 서쪽으로 못 나와요 이제. 그럼 갈 데가 동쪽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동쪽에서 기회의 창을 열자. 예. 시베리아 극동의 천연 자원, 티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예. 유일한 대륙간 철도,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걸 이용해서 동방 쪽에서 기회의 창을 열자는데 그때 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기회의 창을 그렇죠. 우리와 물류를 연결하고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요. 오죽하면요. 네. 러우 전쟁 전에 사이 좋았어요. 우리 많이 받았고 러시아한테 군사기술 많이 받았고 불검사업 통해서. 네. 그게 K방산의 밑거름이에요. 예.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미사일 모양이 똑같습니다. 원천 기술이 러시아 거거든요. 러시아도 산업이 없거든요. 네. 채취 산업밖에.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거든요. 북한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창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좋아한다고 뭐 사이가 좋다고 그러지만 하노이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건 그렇죠. 북핵 문제의 고차 방정 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선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으로 북한 문제가 점점 더 급변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